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. 경기도 안성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. 설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의 초비상이 걸렸는데요. 수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구제역 관련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맘때면 연례 행사처럼 이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는데요. 이게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라죠? 네, 그렇습니다. 발굽이 두 개인 소, 돼지, 사슴, 염소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우제류라고 하는데요.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. 네.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특히 무서운데 하루 이틀이면 발열과 함께 침을 흘리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수포가 나타나면서 최고 높게는 치사율이 55%에 이른다고 하니까요. 네. 특히 공기 감염을 통해서 단시간에 멀리 전파되는 게 특징입니다. 예. 자, 이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 지역 또 인접한 축산 농가들 모두 초긴장 상태일 텐데 지금 현재 방역 당국 대응 어떻습니까? 네, 어제까지는 그 가축 전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서 2단계였는데요. 네. 오늘 그 3단계인 경계 단계로 수위를 하나 높였습니다. 당초에 안성의 첫 번째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. 하루 만에 한 11.4km 정도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. 예. 이 상황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감지된다.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첫 번째 농가 반경 500m 이내의 소들 한 1000여 마리는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예방적으로 하는 거죠. 그렇죠. 두 번째 두 번째 한우 농장 이곳 주변에서도 그 농장주가 운영하는 다른 농장의 소들까지 함께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예, 이 구제역 걸린 가축들은 모두 반드시 살처분을 하는데요. 이게 사람에게 전염할 그런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살처분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.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.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단시간에 최대 50km까지 전파가 된다. 이 사실은 지난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있었던 그 대규모 구제역 사태 당시에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. 네. 바다를 건너서까지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감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도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고쳐서 다 낫기까지 이게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거든요. 네. 그 사이에 다른 가축들에게 전파가 되면 일파만파 확산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실질적인 비용 문제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.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구제역 바이러스 유행할 때 사람이 우유나 육류를 섭취하는 것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. 네, 고열로 처리를 하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. 예, 자,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의 경우 그 가축 전염병 중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죠? 네. 네, 그렇죠. 그런데도 이 백신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? 이게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에요. 그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에 처음에 그 보은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직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나 돼지의 항체 형성률이 70% 이상, 90% 이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. 살처분된 이후에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항체 형성률이 30% 미만이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죽은 항원을 넣어서 만드는 백신이다 보니 네. 항체를 통해서 그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.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요. 나머지 두 가지는 일단 백신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게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네. 마지막으로는 농가들이 놓았다고 하고 주사를 안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사를 맞으면 돼지는 고름이 잡히고요. 네네. 젖소의 경우에는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걸 꺼린다고 합니다. 그런데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. 예.
그 백신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축산 농가들 피해가 걱정인데요. 네, 일단 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일단 1차 명령은 어젯밤 8시 30분으로 해제가 됐습니다만 2차 확진 판정이 나온 마당이어서 그 반경 3km 이내의 농가들은 아마 그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. 네.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수의사들도 오갈 수가 없으니 그 생육과 관련한 어떤 의료 같은 것들이 일단 어려워지는 거고요. 네. 사람이 오가지 못하니까 사료, 비료 이런 것들도 뭐 들고 날 수가 없습니다. 우유를 만드는 젖소 농가에서는 짜놓은 우유 같은 것들을 공급할 수 없을 테니까 폐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.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1년의 가장 대목이죠. 설과 추석인데 네. 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이 기회에 맞춰서 출하량을 보통 조절을 하거든요. 네. 이때 내보내지 못하면 사료비는 늘어나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살처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. 예. 또 이 명절을 앞두고 일상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. 그렇죠.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설에 아주 가까운 시점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. 역설적으로 비축량이 좀 있으니까 이번 설 물가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. 보통 평시에 소고기는 그 전국에서 수요하는 양의 한 2주치 정도를 비축을 합니다. 네.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분량 정도를 비축을 하기 때문에 돼지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설 연휴가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번 설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. 네. 소는 보통 31개월 정도 키워야 시장성이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신한 기간 10개월을 더할 경우에는 최소 3년이 지나가야 대규모 살처분 이후에 그 공급량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 공급량은 줄어들고 돼지나 닭 같은 대체재 가격은 올라가요. 모르겠죠. 그리고 3년 뒤에도 공급량이 빠르게 맞춰지지 않으면 소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당장 정부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초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게 사실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, 11년에 뭐 대규모 구제역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. 나라 돈을 포함해서 손실 규모가 한 3조 원이 넘어섰는데 네. 근본적으로는 밀집 사육,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그 위생적인 공간을 보장하지 않고 사육하는 이 비인도적인 방식이 문제예요. 그렇다면 이걸 고쳐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의 부담을 나눠질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. 저렴하고 좋은 건 사실 세상에 없죠. 그러니까 네.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사육 농가들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추가해서 생산 단가를 전 사회가 좀 나눠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. 예. 자, 주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. 그 앞서 저희 정치 와우장룡 코너에서 예타 면제 사업 두고 이 정치권 논란 뜨겁다는 그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 전국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 가운데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선정한 거죠? 사실 그 기준을 놓고 말이 많아요. 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적어도 각 지자체에 한 개씩은 돌아가게 하겠다. 네. 그러니까 정말 골고루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와중에 수도권에서는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지역에서도 경남은 거의 5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따내게 됐고 네. 전남북도 지원 규모가 1조 원을 웃도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는 좀 섭섭하다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. 사실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주기식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주로 SOC 사업 위주로 또 됐다라는 네. 지적도 있죠. 지금 총액이 24조 1천억 원이잖아요.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게 된 사업이 이 중에서 85%인 20조 원 정도가 도로 놓고 철도 짓는 SOC 사업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. 아무래도 기존에 그 예타를 면제받고 추진됐던 사업 중에 이른바 그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그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. 그렇죠. 대표적으로 그 영암에 있는 F1 경기장, 그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. 건설비하고 그동안의 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8천억 원 정도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네. 여기에서 누적된 적자가 2천억 원이 넘습니다.
그동안 운영 수입으로 걷어들인 건 한 20억 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접근성이 멀기도 한데다가 네. 여기에다가 이걸 유치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그 경기들을 여기서 할 것이냐 처음부터 의구심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. 네.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번에 새로 첫 삽을 뜨기로 한 새만금 공항 이런 것들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. 또 다른 이 대표 사례로 또 4대강 사업 빼놓을 수 없죠. 그렇죠.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이른바 꼼수를 쓴 케이스인데요. 전체 사업비가 22조 원인데 이 중에서 11%인 2조 원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머지 이 20조 원은 재해 예방법을 통해서 애둘러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.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뭐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환경이 무너졌다 이런 주장도 있죠. 그래서 지금 보면 이 4대강 사업이 타당성 또 절차 자체가 위법적인데 이걸 비판했던 현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어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 이런 4대강 조사 평가단 민간위원장의 일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예. 자, 아까 그 새만금 공항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번 선정된 그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일단 새만금 공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새만금에 이제 실제로 가보면 주변의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한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15개 공항 중에 적자를 보는 곳이 10곳이 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 내륙철도 문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네. 경남의 그 내륙철도는 지역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. 우리 동네는 철도 있으면 안 되느냐.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이게 그 소위 편익 대비 경제성이 1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꼭 써야 되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될 수 있거든요. 나라 돈으로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내륙철도가 지금 사업비가 전체 4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운영을 해가면서 돈이 더 들어갈 테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어떤 추진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? 일단 반년 이내에 적정성 조사라는 걸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사실상 추진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고요. 연내에 SOC 사업 관련해서는 그 사업 추진 계획, 1차 계획이 연내에 아마 예산이 배정이 될 겁니다. 될 것이고 나머지 소폭 그 R&D 예산도 이번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. 예. 자,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